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제 낮에 좀 바빠가지고 밤 늦게 이제 저녁 강의 끝나고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류가 하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거기부터 바꿔놓겠습니다. 16번에요.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면서 지료를 등기하지 않았다. 지상권 설정자는 그 다음에 여기를 지워버리십시오. 지상권자나 거기를 지워버린다. 네. 일단 지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좀 늦게 잤는데 오늘이 여기 설명 좀 이따 하고요. 이제 크리스마스다 보니까 애들을 제가 장가를 좀 늦게 가가지고요. 늦둥이가 있습니다. 늦둥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 때문에 뭡니까 편지를 이제 한글로 타이핑. 물론 내용은 저희 집사람이 다 적어놨고요. 바쁘니까. 그런데 왜 제가 타이핑을 했냐면 작년에는 이제 엄마가 필체를 좀 묘하게 해가지고 적었는데 이 녀석이 산타의 필체가 엄마 필체 같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제 의사 무능력자에서 의사 능력자로 될까 말까. 지금 그러니까 49살입니다. 49살. 초3. 그러니까 작년으로 보면 이제 그때부터 아마 이게 의사 능력,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의사 무능력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건 자체에서 이제 하나씩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골치가 아프니까 획일화 시켜버린 제도가 뭐가 되겠습니까? 사건 자체에서 우리 지금 필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필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마다 이 사람이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 입증도 곤란하고 하다 보니까 획일화를 시켜버린 제도가 뭐냐? 제한능력자 제도. 제한능력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사 무능력을 주장을 해서 모욕을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골치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제한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도 있다?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럼 결국에는 무효인 법률 행위도 요건이 갖춰져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걸 뭐라고 했나요? 무효와 취소의 경합. 무효와 취소의 경합. 네,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는 문항수가 지문이 16개가 됐죠. 5가 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뒤에 해설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하나씩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빠른 속도로 읽어가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었고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하여졌다. 우리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했었죠. 어떤 과목에서 설명했었나요? 남편이 아내한테 시험에 합격하면 부동산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을 체결했었죠.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했다. 안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죠.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가등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열공해서 합격했죠. 자, 그래서 본등기를 11월 25일 날 하였다. 물권 변동 후 효력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본등기가 행해질 때 발생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 점유 매개 관계의 직접 점유자는 자주 점유자다, 타주 점유자다? 타주 점유자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점유 매개 관계에서 직접 점유자, 당연히 임차인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타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2번 옳고, 3번 점유자는 소유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잘못됐죠. 전형적인 틀린 지문. 뭐 때문에 틀렸나요? 과실 없이,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4번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에 측량비용을 제외한 설치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잘못됐죠? 이거 안 했나요, 우리? 설반 측면 이야기 했나요, 안 했나요? 건반만 했나요? 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요일날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건반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 설반 측면까지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양해를 해주시고, 뭐 간단한 거니까 상인관계 부분 봐보면은요,
자, 225페이지에 보시면 상린관계니까 자, 머릿속에 갑하고 을의 토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경계 부분에가 지금 담이 없습니다. 담이 없다. 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하는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가 있다. 확인하셨나요? 225페이지 제일 밑에 다시요.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하는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가 있다. 담 설치하면 비용 들어가죠. 그럴 때 이항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전항의 비용이 뭡니까? 설치 비용. 그러니까 설반. 그러나 측량 비용은 어떻게 한다?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설반, 측면. 자주 나오는 조문입니다. 측량 비용은 어떻게? 측면, 면적에 비례해서. 그걸 제외한 다른 설치 비용은 설반, 절반하여. 자, 그런데 4번을 다시 지문으로 가보시면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에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은 다른 관세 왜 없으면 절반하여 부담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는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부분이죠. 됐나요? 측량 비용을 면적에 비례하는 거고,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5번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였었죠. 여기서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았다는 말은 소유자의 승낙은 없었다는 거죠. 네,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6번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법 조문 그대로죠. 부합의 취지는 소유권을 한쪽으로 몬다. 그리고 돈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돈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번 한필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렸던 그림 생각나십니까? 취득시효? 인접토지의 담장. 그거. 그래서 여지가 없다 했으니까 X가 되겠고, 점유취득시효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이 되죠. 직접점유, 간접점유 상관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에 9번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하면은 O가 되겠죠. 이유는 소유의 의사는 추정이 되니까. 다음에 10번 시효 진행 중에 목적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후에 시효가 완성이 되었다. 시효 완성자는 최종 등기 명의자에 대하여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한마디로 줄이면 해설에도 적어져 있지만 완성 전에 소유자 변동. 뒤에 다 적어져 있습니다. 11번 취득시효 완성 후 을이 이전 등기 받기 전에 제3자 병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시효취득자는 등기 명의자에게 즉 병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는 완성 후에 소유자 변동. 10번은 완성 전에 소유자 변동, 11번은 완성 후에 소유자 변동. 이렇게 그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부분이 극명하게 서로 다르다라는 것. 네, 그것만 확실하게 지금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시효 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자가 취득시효 기간에 임대차를 체결해가지고 거기서 차임을 챙겼겠죠. 발생한 임료는 원소유자에게 귀속한다 하면은 X가 되는 거였죠. 이거는 뭘 묻는다? 이게 물어보는 거 뭘 묻고 있는 것이다? 소급표가 있느냐 없느냐. 소급표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거. 얘가 지금 임대차 했다라는 말은 간접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임대차 했다는 것은. 그러므로 아까 봤던 거 8번 지문 다시 한번 취득시효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이 되는 거죠. 요 임대차 사례를 생각을 해보면. 다음에 13번, 14번 다 같은 이야기죠.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가 있다. 14번 지상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지상권의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즉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었습니다. 15번 약정 지상권의 지료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 일을 정한다 하면은 잘못된 거죠.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무상의 지상권이 되는 거죠. 치료를 청구를 하려면 치료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건 약정이 지금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으니까 무상입니다. 무상. 그 다음에 하나만 저희가 참고할 거, 책 속의 책 법령지 366조를 한번 봐보십시오. 자, 다른 건 필요 없고요. 내용 보시려고 할 필요 없고,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66조의 제목이 법정 지상권. 법정 지상권. 제목만. 그 다음에 단서로 가십시오. 단서. 그러나 적어져 있는 거. 그러나 치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를 정한다.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은 무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법정 지상권은 치료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합의를 하면 합의에 따르고 합의가 없으면 재판으로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틀린 문장의 뒷부분은 어디에서 나오는 지문이냐? 법정지상권에서 나오는 지문입니다. 법정지상권에서. 약정지상권은 치료가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없으면 무상의 지상권이고 무상의 지상권이니까 치료를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면서 치료를 등기하지 않았다.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을 양수한 자에게 치료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등기를 안 하면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말은 무상의 지상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없앴던 글씨를 넣는 취지는 뭐였냐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번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면서 치료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권자에게 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설정자는 빼고 본다면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면서 치료를 등기를 안 했다.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자에게 치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 주의하자고 그랬죠. 둘 간에는 약정만 있으면 됩니다. 등기했냐 안 했냐는 3자에 대한 관계에서 문제이고 둘 간에는 약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약정이 있었으면 등기 상관없죠. 등기 상관없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제가 한꺼번에 물어보려고 집어넣어놨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양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말이 좀 안 맞아버립니다. 말이 안 맞아버린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취지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제3자한테 대항하기 위한 문제다. 그래야 이게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이 등기, 치료에 관한 등기가 완벽하게 이해가 된 겁니다. 완벽하게 이해가 된 거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혹시 지금 법령집 없으신 분 있나요? 다 있으시죠? 다 있으시죠? 자, 그러면 자, 오늘 지역권부터 가는데 저희가 주로 그 조문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조문을. 왜냐면 지금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는 그냥 기본 개념과 용어 위주로 갑니다. 용어 위주로. 그러니까 특별히 뭐 제가 기본서를 봅시다 할 때만 보고요. 법령집을 펼치셔가지고 네, 291조입니다. 291조. 물론 기본서에도 적어져 있지만 법령집으로 보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자, 291조에가 지역권이 나와 있고요. 지역권의 내용, 그래서 지역권이 뭔가가 나와 있습니다.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좌측에 있는 279조 지상권과의 차이점을 보면은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지상권에는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져 있는데 지역권에는 그냥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만 적어져 있지 그 목적이 한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게 일단 조문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일정한 목적이니까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가 을이 X 토지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예술가입니다. 예술가. 예술가. 그 다음에 뭐 하는 예술가냐면 도자기 만드는 예술가입니다. 자, 그런데 좋은 도자기 만들려면 또 좋은 재료가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여기 어디 뭐 지방에 있는 을의 X 토지에서요, 양질의 재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니까 여기서 그 재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지역권이라는 물건을 설정할 수가 있을 것인가?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그냥 결론부터.
되셨나요? 안 된다. 왜 안 되겠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조문을 보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편익이라는 것은 편리함과 이익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편익이라고 안 적어져 있죠. 뭐라고 적어져 있나요? 자기의 편익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토지의 편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토지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거. 지금 이거는 사람이 여기라는 건 제가 앞으로 뭐라고 말했어요? 아까 편익이라고 했지만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서비스. 이거는 뭡니까? 사람이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토지가 지역권은 몇 개가 나와야 된다? 두 개가 나와야 된다. 타인의 토지하고 자기 토지하고. 근데 여기는 지금 사람만 나와 있지 자기 토지가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런 것은 인여권이라고 합니다. 인여권. 사람이 서비스를 받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시험에 나오는 용어 아닙니다. 우리가 지역권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인여권이라는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우리 민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권에서는 토지가 몇 개 나와야 된다?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 토지가 나왔습니다. 갑소유의 X 토지가 있고 을소유의 Y 토지가 있고 근데 이쪽으로는 이렇게 공로가 있다라는 거. 공로가. 그런데 갑이 이 공로로 나가려면요 이렇게 꾸불꾸불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불편하죠. 불편하니까 갑이 이 을의 Y 토지를 통행을 할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요. 통행 지역권이라는 거.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고 등기를 하게 되면 통행 지역권이 설정이 됩니다. 설정이 된다. 그러면 이때 이 X 토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요역지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를 승역지라고 불러줍니다. 서비스를 승인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통행이 되는 부담을 안게 되는 이러한 부분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갑이 통행을 함으로써 자, 이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겠나요? 우리가 이 토지 산다고 하면은요, 이렇게 다녀야 되는 땅하고 그 다음에 바로 다닐 수 있는 땅이 있다. 이 땅값이 올라가죠. 그게 뭐냐면 편익입니다. 편익. 서비스를 받아서 그 객관적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 요거를 편익이라고 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여기가 한강입니다. 한강. 둘 다 나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Y가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죄송합니다. 갑이 X토지다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럼 한강 보이고 좋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을이 Y토지다 건물 올려버리면 한강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망지역권 이런 거를 설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토지에서요, 물이 잘 안 나옵니다. 다시. 자, 한강 조망권이 확보가 되었다. 그러한 토지하고, 그렇지 않은 토지하고 가격 차이는 나겠죠. 되셨나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 한강 조망권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번에는 이 X토지에 물이 잘 안 나옵니다. 물이. 그러면 많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있는 토지도 물 잘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병소유의 토지로부터 뭘 끌어다 쓰는 겁니까? 물을 끌어다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 용수지역권. 이러한 식으로 지역권에는 목적이 한정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게 합의만 되게 되면은요,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되셨죠? 여기에 인여권. 이런 권리는 우리 물권에 있다 없다? 없다. 요게 지역권, 땅이 두 개가 나온다. 서비스를 받아서 이 토지의 객관적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 그게 바로 지역권의 개념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개념만 알아두고 하나의 용어만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역권을 설정한 사람은 누굽니까? 설정자. 다시. 지역권자는 누굽니까? 지역권자. 통행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통행지역권자. 갑. 다음,
지역권을 설정했다는 말은 설정행위, 처분행위죠. 처분행위를 하고 나면 일정한 불이익이 생긴다고 그랬죠. 설정해가지고 지역권을 설정해버리면 얘는 어떻습니까? 얘가 통행해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되니까 당연히 누가? 의리 설정자. 그래서 승역지 소유자, 이 사람이 설정자가 되는 거고, 지역권 설정자. 그 다음에 통행하는 사람, 용익물권자, 이 사람이 지역권자가 된다. 그래서 요거를 헷갈리지 않게 일단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자, 지역권은 지금 우리가 조문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90% 이상이 조문으로 정답이 나옵니다. 90% 이상이. 물론 올해 시험에서는 이제 그 판례가 정답으로 나왔습니다만, 그 판례는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딱 두 번 시험에 나온다 해가지고 밀어붙였는데 정답 질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부담 없는 그러한 판례였습니다. 그러한 판례. 전통적으로 뭐가 중요하다 여기는 조문. 그런데 자, 292조는 제목만 보십시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부종성. 다음 293조에는 뒤에 보니까 불가분성이라는 단어 보이죠? 되셨나요? 295조에도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불가분성. 296조에도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불가분성. 그래서 지역권에는 조문이 중요한데 그 조문을 핵심을 이루고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부종성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불가분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불가분성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알면 조문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불가분성은 지금 3번 나왔고, 부종성은 한 번 나왔고. 그러면 저는 둘 중에 하나만 설명할 건데 어떤 걸 설명할까요? 불가분성을 합니다, 저는. 이거는 하나밖에 없고, 이거는 3개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알아둘 것은 불가분성이라는 개념. 부종성 나중에 가면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불가분성도요, 그냥 취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가분, 요거 가분, 나눌 수 있다. 나눌 수가 없다. 불가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나오게 되는 단어가 전부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면 전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근데 불가분성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가분성 하면 어떤 단어? 전부. 사람이면 전원. 요거를 생각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나오는 지문이 뭐냐? 요역지는 뭐 이런 단어는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간 적도 있고, 안 들어간 적도 있고. 요역지는 반드시 한필토지 전부여야 한다라는 거. 전부 뭡니까? 불가분성. 그러나 승역지는 한필토지 일부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역지는 한필토지 전부여야 되고, 승역지는 한필토지의 일부라도 상관이 없다. 자, 요역지가 한필토지 전부여야 된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불가분성. 다음, 승역지는 한필토지의 일부라도 상관없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일물일권주의 예외. 용익물권은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일물일권주의 예외가 일물일권주의 주의의 예외. 그러니까 한필토지 전부를 통행하기로 합의해도 상관이 없고, 일부에 대해서만 통로로 이용하겠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조문을 읽어보면 어떤 표현들이 나오면 하면요. 이게 지금 같은 말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토지 일부를 위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그 다음 토지 일부에, 이 말은 일부 위에, 토지 일부를 위하여, 이 말은 위해 일부의 지역권을 설정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토지 일부를 위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겠는가? 이 토지는 요역지를 말합니까? 승역지를 말합니까? 국어입니다. 국어. 토지 일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 이 토지는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잘 잡으면 자동으로 맞게 되겠죠. 자동으로. 그래서 이 토지는 요역지를 이야기합니다. 요역지. 이 토지는 승역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 할 때는 이게 약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헷갈릴만 하고요. 헷갈릴만 하고. 그런데 우리 이제 조문을 보게 되면 토지의 일부를 위하여 뭐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은, 이 표현은 직접적으로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권리 변동에서 권리의 취득 모습은 원승이설 특포 생각나십니까? 원시취득, 승계취득 나눴고 거기서 원숭이 혓바닥 요리해가지고 테이크아웃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포장도 해준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거기 식당에 있는 원숭이는요, 뭐도 하냐면 포효도 합니다. 포효. 포효가 뭡니까? 사자 같은 거, 호랑이 같은 거, 사나운 맹수 같은 게 울부짖는 거. 근데 거기에 있는 원숭이는 뭐도 한다고요? 포효도 한다. 그러니까 쓰면 됩니다. 온, 승, 포효. 그럼 됐죠? 네. 온, 어디에, 어디 위에, 포요, 위해 또는 위하여. 그래서 처음에는 요 단어가 나오면 그 토지가 요역지인지 승역지인지 처음 공부하실 때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온승포요 한번 해주고, 여기 토지 일부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똑같은 말입니다. 다음 토지의 일부를 위하여, 그러니까 위하여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죠. 예. 토지 일부를 위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지역권은 여기까지만, 요 개념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조문들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세권 655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죠. 자, 일단 읽어보고요. 303조 전세권의 내용이랑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자, 우리가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고 하죠. 전세권 용익물권인데 뒤에 보니까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먼저 변제받아갈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용익물권적 권능일까요? 담보물권적 권능일까요? 우리 일반 채권자하고 담보물권자하고 차이.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 담보 잡은 사람은 자기 거 먼저 가져간다고 그랬죠. 담보물권의 핵심 권능이 우선 변제권입니다. 그러면 조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게, 전세권이라는 물권은 용익물권적 성격만 있는 게 아니라 뭐까지 있다? 담보물권의 성격이 있다는 걸 조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님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교수님들이요, 전세권은 다른 외국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든 물권이랍니다.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다. 근데 전세권 할 때 어떻습니까? 목돈이 들어가죠. 목돈.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제 그 목돈의 반환에 관해 가지고는요, 존속기간이 끝났을 때 아주 강력하게 보호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권능을 줘서? 전세권에 어떤 권능을 줘서? 담보물권적 권능을 줘서 전세금 반환에 관해서 아주 강력한 보호를 한다라는 것. 우선 변제는 어디에서 받아가는 건가요, 여러분? 어떤 돈에서?
경매대금에서 받아가는 겁니다. 경매대금에서. 되셨나요? 그래서 318조를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세권자의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권이 담보물권의 핵심 중에 핵심 권능이고, 그 다음 담보물권자는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도록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누구한테도 경매 청구권이 있다. 전세권자한테도.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 위에다가 땡땡 해보시고요. 방점. 네. 그 단어를 나중에 조문 읽으실 때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에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 자, 일반 채권자들이 경매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니, 법원에 가가지고요. 등기소 가가지고, 저희 경매, 법원에 가가지고, 저희 그 1,000만 원 빌려준 거 있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경매 갑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얘가 돈을 빌려줬는지 안 빌려줬는지 어떻게 할 겁니까? 얘 말만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집행권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집행권원이 뭐냐면 판결. 그러니까 돈 받을 거 있는데 못 받았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딱 판결이 떨어지면 이제는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매해 주세요 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세권자는 그러한 판결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등기부에 이 사람이 딱 전세권이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고 전세권은 이제 또 용인 물권이니까 이거는 공부하실 때 그냥 지상권하고 비교하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나중에 해도요. 그냥 금방 1, 2월달에 하게 되면 금방 비교하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시간에는 전세권을 결국에는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판례들을 알아요. 판례를. 그래서 전세권에 6대 핵심 판례가 있는데 그걸 전부할 수는 없고 두세 가지만 하면서 전세권의 느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도배업자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배업자 사례. 시험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겠죠. 한 번 나왔을까요? 2번 이상 나왔을까요? 네, 2번 이상 나왔겠죠. 한 번 나왔으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요. 도급계약을, 도급계약 저희 시험범위 아닙니다. 그냥 갑이라는 도급인은 을한테 일의 완성을 맡기고 그 다음에 을이 일을 완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주는 겁니다. 제일 많이 하는 거 공사죠. 공사, 건물 공사. 그래서 여기가 건축업자입니다. 그래서 도급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뭘 하는 거냐면 갑소유에 연립주택을 짓는 겁니다. 연립주택.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애들이 어차피 공사대금 받아야 되겠죠. 공사대금은 요 연립주택을 분양을 해가지고 분양대금으로 지급을 하기로 합니다. 거기까지 다 합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배공사는 누가 했냐면요. 병이라는 도배업자, 하도급. 우리가 하청 줬다고 그러죠. 네, 여기가 도배업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요. 뜻대로 이게 안 팔립니다. 분양이 안 됩니다. 분양이 안 된다. 공사대금 못 주고 있겠죠. 자, 그래서 갑하고 을이 작전 변경을 합니다. 야, 우리 이거 분양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전세권도 목돈이니까 전세권으로 가면 가격이 낮아질 거니까 전세권을 설정하자. 아, 그거 괜찮겠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 연립주택에다가 하나씩 전세를 놓습니다. 전세를. 자, 그런데 일단 을한테 돈이 지급이 안 되니까 도배업자도 돈을 지급을 못 받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받아야 될 공사대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2천만 원 정도. 매일 찾아가는 거죠. 매일 찾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요 2천만 원, 지금 요거 일반 채권이죠. 일반 채권. 아주 불안전한 채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여기 연립주택의 한 칸에다가 병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을 해주고 전세금은 이렇게 2천만 원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이요. 또 이거 가지고 자 전세권 설정한 상태에서 담보대출 받을 수도 있나요? 할 수 있죠.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하라고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금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결국에는 이 정이라는 친구가 경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이 전세권들이 다 있었죠. 그러면 그때는 그 전세권자들은 쫓겨나지 않습니다. 저당권보다 먼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경락인이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요 전세권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 전세권만은 인정을 못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이 주장한 첫 번째가 뭘 이야기를 했냐면요. 지금 우리 방금 조문 봐보시면 전세권자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전세금을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전세금을 뭐라고 나와? 전세금을 지급하고라고 되어 있죠. 아니 303조가 303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세권자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전세금을 지급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병이라는 전세권자가 갑한테 전세금 지급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판사님 전세금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세권 무효입니다. 말소해 주세요.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판사님이 야, 너 민법 잘하는데 맞아.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이다. 이렇게 딱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전세권은 무효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판례가 뭐라고 하느냐. 성립 요소이긴 하지만 반드시 현찰로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고 기존의 채권, 돈 빌려준 거 있으면 받을 거 있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문제된다 안 된다?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정의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타인의 부동산을 뭐하여? 점유하여. 병이 여기 들어와서 살고 있을까요? 이 전세권은 지금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권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채권 담보 목적으로 설정이 된 겁니다. 점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얘는 자 점유를 이전하는 게 인도라고 하죠. 같은 의미입니다. 병한테 인도가 됐다 안 됐다? 안 됐으니까 요 전세권은 무효입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냐. 여기 전세권에서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 요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고 자 그러면 을이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 자 갑으로부터 인도는 안 받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받았습니다. 소유권 취득했나요? 못했나요? 취득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인도는 요소도 아니다. 얘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행위가 있고 등기가 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같은 취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권 취득할 때 그 인도는 성립 요소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가 여러분 병인데요. 요 2천만 원을 도저히 못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라도 해야 되겠습니까? 쳐 들어가서 살든지 아니면 내가 전세권자니까 다른 사람한테 임대차를 한다라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사족을 하나 달아줍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어떤 주장을 또 하냐면요. 좋다. 내가 이게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했다는 그 말 다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지금 갑에 대한 채권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갑에 대한 채권자. 병이 갑에 대한 채권자입니까? 아니죠. 을이 채권자나 을이. 그래서 내가 을명의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라면 그건 받아들이겠는데 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3자 명의로 지금 전세권 등기가 된 것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따졌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판례가 담보물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담보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의를 하게 되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할 거니까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이라는 애가 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의 주거래 은행이 뭐냐면 지금은 없는 주택은행. 주택은행하고 지금 KB, 국민은행하고 합병이 됐었죠. 근데 이제 가가지고요. 1억 원을 빌리고 그 다음에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싱싱한 부동산입니다. 그런데요. 요 주택은행에서 1억 원 안 빌려준다고 합니다. 아주 불쾌합니다. 자기 주거래 은행이니까. 사연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했더니요. 다음 주에 국민은행하고 합병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 업무를 일단 정지하기로 했다. 야, 나 너무 지금 돈이 필요하고 바쁘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하느냐. 1억 원은 누구한테 빌립니까? 주택은행한테 빌립니다. 그러니까 주택은행이 뭡니까? 채권자. 그리고 저당권은 누구 이름으로 한다? 국민은행 이름으로. 되셨나요? 그래서 합의가 됐고 요 병 KB 그러게 되면 결국 요 등기부를 떼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저당권자는 누굽니까? 주택은행 일주일에 합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1억 원인데 요 1억 원에 대한 채권자가 채무자죠. 죄송합니다. 채권자는 누구다? 되셨나요?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채권자는 누굽니까? 채권자는 을. 그러니까 원칙은 담보물권은 만약에 저당권 누가 원칙은 저당권자가 누가 돼야 됩니까? 채권자가 을이 채권자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이처럼 제3자 명의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제3자 명의. 어떨 때 가능하느냐? 단어가 나와야 되는 게 3자 간에 합의가 있고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된다고 볼 수 있으면 일주일 있으면 다 합병되어 다 넘어가 버립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똑같은 이유로 이것도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가게 되면 저희가 그냥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 주택은행에서 돈 빌리면서 국민은행으로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나요? 하면 어떻습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유에서 요 갑에 대한 채권자는 을이지만 제3자 병명의로 된 전세권 요것 자체가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정이라는 친구가 전세금 지급 됐나요? 안 됐습니다. 부동산을 점유하여 근데 점유 안 했습니다. 이런 걸 왜 병이라는 애가 주장을 하냐면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권 법정주의에서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물권 법정주의라는 것은 거기 한번 가서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 가서 149페이지에 150페이지로 가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물권 법정주의의 내용 나와 있고 니은번에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A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종류 강제.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지 못한다. B번 제목이 뭡니까? 내용 강제.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물권이라도 법률 또는 관습법이 정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그것에 부여하지 못한다. 이해해가지고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저당권자가 아파트를 점유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이 약정은 무효입니다. 왜 무효가 되겠습니까? 물권 법정주의를 위반을 했으니까. 더 정확하게는 내용 강제를 위반을 하였으니까. 내용 강제를. 그러면 356조를 봐보십시오. 제목이 딱 356조 제목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당권의 내용. 물권은 점유권 빼놓고는 다 출발하는 게 내용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강제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종류만 강제되는 게 아니라 내용도 강제가 된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문을 읽어보면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둘이 설정계약을 하면서 점유를 이전하기로 하였다. 이해되셨나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왜 무효다? 요 내용 강제를 위반했으니까. 이 내용에 위반되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아니, 법에 적어져 있지 않습니까?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한다니까요. 우리 담보대출 받으면 은행에 들어와서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은행한테 점유를 이전해 주기로 하면 그거는 무효다, 무효. 설정계약은. 왜? 내용 강제를 위반을 하였으니까. 그러면 303조를 봐보십시오. 303조를. 역시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세권의 내용. 그러면서 법에서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 강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반 아닙니까? 점유한다고 법에 적어져 있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주장을 할 때 이제 판례가 하나씩 해석을 하는 것이죠. 해석을 하는 거. 되셨습니까? 자, 지난번에 우리 지상권을 설정했는데요. 지상권을 설정을 했는데 거기 위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이 멸실이 되었습니다. 지상권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소멸하지 않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왜 재판에서는 논의가 됐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멸실되면 나중에 다시 지으면 되는데 왜 논의가 됐겠습니까? 물권 법정주의, 내용 강제 때문에. 내용 강제 때문에. 279조를 봐보시면 지상권의 내용 해가지고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뭐라고 적어졌습니까?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적어져 있으니까 건물이 멸실되어 있으면 소유하는 건물이 있나요, 없나요? 없으니까 물권 법정주의, 내용 강제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주장이 그 사람의 주장의 근거는. 그러나 판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본질적인 내용은 소유다, 사용이다. 사용이다. 그러니까 소유에 목숨 걸지 마라. 그래서 굳이 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재판까지 왔을까?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 물권 법정주의의 내용 강제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 도배업자 사례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내용 강제 때문에 하나씩 지적을 했다. 근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도배업자 사례 거기에 관련된 판례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세권 가셔가지고요. 307페이지 제일 위에 전세금 나와 있고요. 작은 동그라미 1번에 개념 나와 있고 두 줄 내려와가지고 판례는 전세금이 또는 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의 요소이며 전세금의 지급이 있어야 전세권이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한다. 그러면 돈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나온다? 전세권부터. 지상권이나 지료에서는 지료를 지급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밑에 판례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는지 여부. 가름할 수 있다 없다? 아까 있다라고 했죠. 구체적 내용 보시면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가름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 채권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 전세권은 용의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이것도 기출지문이고. 다음,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이것도 기출지문이고.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까 우리 돈 못 받으면 쳐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용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네, 전부 다가 기출지문입니다. 다음,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자의 합의로 전세권 등의 담보권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여기서 제3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건축업자입니까? 도배업자입니까? 도배업자죠.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요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채권 담보를 위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어떤 나라 보입니까? 합의가 있으면 채권자가 그 담보권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도배업자 명의 전세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잠깐 쉬셨다가 판례 2개만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느냐? 담보물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